한 사람이 그림 속에 굉장히 흔한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네. 이런 그림은 무엇 때문에 이런 그림들의 패턴이 유행하고 계속 그려졌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 금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금고가 이분이 연주하고 있는 금고에 이상한 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줄이 앞으로 더 나왔어야 되는 그림에서. 그 금고 앞으로 조금 더 줄이 줄이요? 보시기는 제대로 보셨습니다. 금고에 줄이 없어요. 금고에 줄이 없습니다. 이런 금고를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줄이 없는 금고. 예, 무현금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현이 없는 금고입니다. 아니 이 동자 지금 보세요. 이 동자가 지금 다동이 차를 끓이는 동자입니다. 다동이 지금 하루에 주전자로 넣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언제부터 금고를 끌어안고 뭔가 연주를 하는 듯한 포즈로 앉아 있었는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동자가 고개를 돌려서 지금 자기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현금입니다. 네, 줄이 없는 금고. 그런데 달빛 아래서 무현금을 타고 있는 이런 인물에 관해서는 이미 당나라 때부터도 이런 전경을 읊어놓은 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전형적으로 이 그림의 주제에 해당되는 시가 당나라 때 조하라는 분이 읊은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조조 시음 산생리. 산생리. 다음에 무현금 여기 나옵니다. 무현금제 월명중이라. 이게 바로 조하의 대구에 나오는 유명한 구입니다. 이 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저 월하탄금인데요. 산색, 산근을 뒤에서 예가락 시를 읊으며 달이 화창한 보름달 속에서 무현금을 연주하노라 이겁니다. 이 시에 나오는 내용이 그림으로 바로 그냥 그대로 다 나온 거죠. 그죠? 이 조하의 이 식구가 유명한 식구인데 당나라 때 그 유명한 두목이라는 시인도 이 시를 끌고 와서 도연명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읊은 시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무현금이라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 누구가 떠오르냐면 바로 도연명입니다. 자, 우선 도연명 이전에 무현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가 금고를 연주를 하는데요. 공자의 금고 연주 솜씨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금고는 무엇 때문에 연주를 하고 금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금자, 금야. 금, 즉 금고는 무엇을 금지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금지하느냐? 금어사야라. 삭된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고는 연주해내는 그 기교로운 솜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된 것을 금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금고의 정신이기 때문에 연주 솜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과 봄날의 가비가 나름질했기 때문이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범퍼들이 아름다움을 여기는 봄바람이 가위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시 한 수를 빌려서 단원이 여기에다가 써놓았네요.
요게 여러분 무슨 글자 같습니까? 네? 어디요? 제일 첫 번째 자 요게 무슨 예? 여기에는 한자로 예, 그냥 보기 한일자로 예, 보죠. 근데 네. 저게 바로 초서를 쓸 때 문문자입니다. 한일자처럼 이렇게 살짝 여기 문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로는 행서인데 요 글자만 당연히 초서체로 해놨습니다. 요렇게 쓰면은 문이 요게 끝까지 안 가고 살짝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굽어 놓으면 요게 문문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외 녹담 춘세마요. 요거는 누각의 누자입니다. 누전 홍초 야영인이라 그리고 단원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 그림 전체의 구도에 비해서 글자가 제법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조금 더 작았으면 구도에 더 어울릴 터인데 그 이유가 봄날에 흥이 났던가 봐요. 그림을 싹 그려놓고 나서 신나게 그냥 초서와 행서를 섞어서 행초로 그냥 휙 갈겼습니다. 네. 문 밖에 푸른 못에서는 봄날 말을 심고 누각 앞에 붉은 양천, 붉은 촛불은 밤에 사람을 맞아들이기 위함이라네.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시의 앞구절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그림을 그린 단원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 두 구로도 의미가 통합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그림을 볼 때 그 그림 속에 쓰여져 있는 시를 읽어보면은 그 시를 그림 속에 적혀져 있는 그 시구보다는 그 시에 쓰여져 있지 않은 뒷구절이나 또는 앞구절이 그 그림의 주제가 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팁입니다. 어떤 그림을 볼 때 거기 시가 있으면 그 시 전체를 해석하면 바로 이 그림의 주제와 맞닿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은 그 시에 쓰여져 있지 않는 부분이 그 그림의 주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화가들의 재주입니다. 이를테면은 자 그러면은 이 시는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당나라에 한괭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괭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이익이라는 사람한테 주노라 증이익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괭의 시. 한괭은 한자가 조금은 어려운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우자를 쓰는데 이게 괭자입니다. 한괭이라는 사람이 쓴 시의 제목은 누구누구한테 증정하더라. 누구한테? 이익이라는 사람한테 증정하는 시다입니다. 이 시의 첫머리 내구입니다. 7은 절기인데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왕손 별사 옹주륜 하리 불선 공명 낙차시라. 그리고 문에 녹담 춘세마요 무전 홍촉 야영이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경이라는 사람이 이익한테 주는 시인데 이익이 누구냐 하면은 한고조 이연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왕실이죠. 왕손입니다. 그